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연일 뜨겁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서 비롯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 논란인데요. 정부와 여권에서는 본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공정성과는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권은 과정이 불공정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규직화 모델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인데요.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풀어가야 할지 오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불거진 일명 인국공 사태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1,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차별이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입니다. 인국공 사태의 불씨는 이내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고 가짜뉴스로 촉발된 논란으로 일축한 여권에 대해 야권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권의 정책이 문제다. 이 정권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정규화는 불공정하다. 어쨌든 청년들의 이기심이거나 청년들의 오해이거나 청년들 문제로 몰아치는 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인국공 사태의 갈등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민주당은 진화에 부심한 모습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기저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큰 격차와 같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사회적 불평등 개선과 양극화 해소 등 정규직화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인국공 사태의 원인은 청년들의 취업난, 일자리 부재에 있고 정부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국공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고 고용 문제 해법을 진단해봅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른바 인국공 사태죠.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의 직접 고용 이런 거죠. 이게 문제가 공정성 문제다. 아니다. 이건 가짜뉴스 때문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대한 기본적 의견 좀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은희 의원부터.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일자리 뺏기라든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노동의 구조,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해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한 번 더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는 줄 세우기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나와야만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직장이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취업이나 어떤 성공의 기준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대학일 때도 그랬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꼭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점수로, 등수로, 어떤 학점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것이다. 네, 이제.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기준, 그 퍼스펙티브로 봐서는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 기준 자체가 저는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못된 취업 구조를 바로잡는 일일 뿐이다. 네. 하는 얘기죠. 이준석 위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것이 어떻게든 그 구호 하나만 놓고 보면은 선의에 의한 선밖에 없는 구호처럼 보이겠지만은 현실에서 적용될 때 보면 이런 불공정하지 못한 방법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젊은 세대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자, 입시에도만 해도 아까 언급되었으니까 줄 세우기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줄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줄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무한 경쟁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부정적인 면들을 지난 10수년 동안 많이 짚어왔지만은 줄을 안 세웠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했더니만은 부모가 잘나면은 뭐 연구실에 데려가서 논문도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작년 말부터 이제 공정에 대해 가지고 다른 시각을 청년들이 갖게 된 거거든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된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이 정규직 인천국제공항공사 보통 이제 A급이라고 합니다. 네. A급 공기업에 들어가는 경로가 공정하지 못했을 때 청년들이 어떻게 분노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번에 뭐 정규직화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방법론이 테이블에 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공기관의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회사 정규직화하는 방법. 이건 지금까지 다른 기관들에서 많이 시도되었지만은 지금같이 반발이 심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직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왜 젊은 세대의 분노가 강한가를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역시 불공정성의 문제라 그런 얘기겠죠. 줄 세우기 아니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느냐. 예,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김성수 의원께서도요. 예. 현재 사태를 보는 또 기본 입장 듣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2011년에 인천공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공기업인데 모든 운영을 민간 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죠. 네. 에게 맡기고 정규직은 2km 떨어져 있는 본사에서 간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 현장의 사람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다 전부 다입니다. 네. 아예 뭐 그러니까 발권하는 업무는 항공사가 하니까 그거 빼고 네네. 면세점은 위탁 주니까 빼고 그거요. 나머지 모든 고객이 접하는 사람들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비정규직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갈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는 공정성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네. 이런 문제에서 이제 불공정 시비가 붙은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렇게 무한 경쟁에서부터 1차 배제돼 있는 아주 초특급 공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경쟁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고졸, 전문대졸, 기능직, 기술직, 현장직인 사람들이 사실은 처우가 개선이 돼야 이런 청년 실업의 문제도 풀리고 청년 대부분이 8, 90%가 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데 비정규직의 처지가 좋아져야지만 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네. 그런 큰 틀의 공정성의 문제도 같이 보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일단 국제공항사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데 그걸 정규직화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남용과 차별의 끝판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세동 교수님께서도. 자꾸 이제, 초점이 비정규직의 특급 공사의 정규직화로 지금 초점이 네. 모여지는데요. 현 사태만 놓고 보면 좀 그러죠. 그런데 불만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규직화된 분이 1,900명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죠. 전체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기업의 전체 직원 수가 42만 명이에요. 네. 42만 명에서 이제 1,900명이 이제 이게 새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들어오는데 전체 공기업 직원이 42만인데 그 비정규직 직원이 얼마냐 하면 750만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42만이라는 것은 정규직 직원을 공기업의 정규직. 정규직. 네. 42만이고 비정규직 전체가 750만이고요. 역시 그 공기업의 공사를 다 포함해서. 공사기업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사기업에 있는 비정규직도 언제라도 자기는 기회만 있으면 공기업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은 실업자가 128만이죠. 취업 준비생이 지금 공식으로 82만이죠. 네네. 구직 단념자가 60만이죠. 네네. 너무 자세한 숫자는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일단 이번 사태만 어떻게 보시는지. 그 쉬었음이 2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업자, 쉬었음, 구직 단념 이 인원을 다 포함하면 이게 500만이에요. 네네. 그럼 500만 명의 비정규직도 아닌 분들하고 사람들, 네. 비정규직하고 합하면은 이게 1,300만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1,300만. 이 1,300만의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1,900명이 정말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저는 따라서 이번에 문제는 뭐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그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번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자각하게 되었다는 예. 차원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은 노동시장의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네. 취업 상황의 극악한 상태에서 네.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다. 정규직화도 너무 부족한데 왜 일부 그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1900명. 이것이 이제 드러난 네. 것이라는 네, 거죠. 네, 자, 하여튼 뭐 기본 입장 들어봤는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또 조금 다른 게 이번 그 사태의 본질 지금 짚어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논란이 불거지니까 정부에서는 이건 뭐 취업 준비생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공기업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정규직이 전환됐지 않습니까, 정규직으로. 이번 사건이 특별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이 본질, 인국공 사태 본질은 뭐라고 보시는지 자유스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게요. 그 인천국제공항 케이스만 보더라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에 들어와서 정규직이 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네. 이번과 같이 형식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6개월 동안 몸담고 있다가 이게 이제 직접 고용으로 바뀐다는 이런 차별적인 조치가 지금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정규직이라도 본사에 직고용되는 정규직하고 네. 자회사라고 하는 존재가 불투명한 자회사의 정규직, 둘 다 정규직은 정규직이다. 이 둘에 따르는 말하자면은 갈등이 있는 것이죠. 네, 네. 따라서 정규직화 되긴 되었으나 자회사 형태로 된 정규직이 지금 훨씬 더 많거든요. 네.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직고용하는 네네네.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그분들도 거죠? 지금 불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듯이 지금 커지는 네, 거죠. 네. 예, 네. 취업준비생하고 무관하다는 건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시족이라고 표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이 되려는 대졸에 뭐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추신 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그 봅니다. 공항공사가 특히 뭐 취업준비생의 1순위 선호 직장이라면서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업무랑은 전혀 다르고 아까 표현했듯이 본사는 저쪽에 본사는 따로 아니고. 있습니다. 네네네. 운영 현장직을 하는 업무이고요. 여기 이제 보안 검색 분야는 특수경비 그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그런 특수경비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공시족이 가려고 하는 취업하고는 무관하다. 네. 근데 둘째, 그런데 예전에는 협력업체 아름아름 뽑아야 되는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신분도 불확실하고 공항에 들어가면 직원 대우도 못 받고 인격적인 모욕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네. 초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 정규직이 된다. 또 자회사 정규직이라도 된다. 이랬으면 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는 취업준비생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분들의 앞으로 그분들이 또 이제 그분들의 그렇지. 기회를 뺏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017년 시점에서 이미 평균 근속이 7, 8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야에서 숙련도와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서 그때까지 일을 했던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은 무관한 거고요. 네, 네. 그 당시에 이 터미널이 개항이 돼서 앞으로 많이 뽑아야 된다는 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했었으면 사실은 이런 취업준비생들이 보안검색 분야에 진출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뺏지도 않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시간을 끈 이유는 정규직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노조가 반발해서 그때도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법을 바꿔야 되나 논란 끝에 사실 시간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생긴 일입니다. 네. 저는 이제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왜 이 첫 번째 타자로 이제 부각이 되었느냐에 대해 가지고도 다소 네. 이제 공정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먼저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3일 뒤에 말 그대로 그냥 대통령 동지께서 1호 방문으로 현지 지도를 하시었다 외에는 딱히 특징적인 게 없는 공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가 급변하기 어려운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갑자기 비행기가 2배로 늘 수는 없겠죠. 예? 그런 여객이 2배로 늘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경영 비용은 이번에 1,900명 가까운 인원의 직고용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증가할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공기업은 인건비 총액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야기한 데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첫 번째로 정하고 그리고 법까지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네. 결국 1호였기 때문이 아니냐, 1호 방문지였기 때문이 아니냐, 뭐 그런 어떤 논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논리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정규직화가 필요한 것을 설명한 논리로 보안 권력, 안전 관련 직렬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중요하고 전문성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중요한 국가시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저는 지금까지 그렇다면은 경영 상황이 다소 좋지 않은 KBS 같은 국영방송국에 대해서는 왜 이런 논리가 작용하지 않았냐. 예를 들자면 KBS는 예를 들어 국영방송국이고 실제로 거기서 뭐 보안 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거기는 자회사인 KBS 시큐리티라는 걸 둬가지고 거기서 직고용하지 않고 지금 자회사에서 고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모든 전반의 사회 분야에서 불공정의 문제로 야기된다는 겁니다. 왜 인천공항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정원이 왜 자꾸만 네, 제가 좀 관점을 좀 달리 해보면 네. 청년들이 왜 거리로 나갔나? 그럼 인천 국제 공사를 안 가고 싶은 학생들 아니면 그런 청년들도 화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꼭 거기를 타겟으로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공기업도 직고용 뭐 이런 문제들도 좀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청년의 한마디가 가장 좀 분노의 포인트가 되는데 나는 스카이를 나오고 토익을 960점을 맞았는데 불공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한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특히 그 어느 책, 그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청년들이 뭐 어떤 나의 뭐 재능이나 뭐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 제일 안정적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그 공무원이라고밖에 아니면 그런 직업, 공기업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데 사실 쓸데없는 스펙들도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 해당 직급에 필요한 해당 능력을 이제 검사하는 그런 시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전반적으로 시험이라는 걸 딱 놓고 그냥 이거 잘 보는 사람 들어가. 이거 못 보는 사람 너는 못 봤으니까 들어가지 마. 네. 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그럼 뭘 보고 뽑냐는 거죠. 그러면 논문을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대안 제시 없이 그냥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로 나와가지고 띡 갑자기 했던 말이 뭐냐면은 시험 좀 잘 봤다고 해가지고 더 나은 처우를 받는 게 부당하다. 아예 차라리 민주당이 저는 그런 철학을 밀고 나가지 선거에서 심판 한번 받아보고 그걸로 대한민국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보지 말고 앞으로는 논문으로 평가하자 그러든지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험 봐서 줄 세우는 세상은 불공정하다. 그럼 어떤 세상이 공정하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대안 제시가 없잖아요. 아니, 그 비정규직 보안 검색 분야나 이런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 기술적 능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 일반적인 영어 시험 테스트를 해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영어 시험 말고 네. 그 직무에 적합한 시험과 자격을 갖췄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7, 8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네.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사실 인천공항이 그 비정규직 협력업체로 활용하면서 인천공항 안에 노하우가 안 쌓입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본사 정규직은 위탁 관리 업무만 하거든요. 관리자만 상대하는데 알겠습니다. 현장이 돌아가는 걸 모르는데 그런데 업체가 바뀌어도 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게 업체들은 또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만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정규직 대기로 열려있는 공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그거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소장님 제가 예.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7, 8년 아까 평균 근속 기간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쌓은 전문성과 그리고 어떤 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과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취준생들과 공정 경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 아닙니까? 굳이 다른 입시 체계를 입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고 어떤 일정한 예를 들어 그분들이 예를 들어 테스트하는 게 지금부터 필요했었다. 1900명을 알겠습니다. 일괄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1900명을 그분들과 취업 준비생을 같이 넣어가지고 공채를 하겠다 했을 때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라면은 1900명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정규직들이 알겠습니다. 반발하고 예, 예. 있듯이 사실 불신은 있습니다. 이 테스트로 사실은 이제까지 뭐 비정규직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파업도 하고 했습니다. 5, 6년, 그러니까 2017년까지 한 7년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걸러내는 장치로 악용될까봐 초기에 반대했던 거고요. 네. 그런 신뢰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인천공항 본사 관리직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알겠습니다. 문제죠. 그 부분이 이제 좀 연관된 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자 아까 첫 번째 짚어봐야 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이른바 뭐 명문대에 한 사람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왜 전혀 그런지 않았던 이른바 비정규직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가느냐? 뭐 취업 준비생들
또 이른바 정규직도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도 반발하고 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막 수십 명이 지금 가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그런 분노는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죠. 정당하고요. 네.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을 가서 비정규직을 만난 것은 네. 비정규직 인천국제공항 사람만 정규직 하겠다고 간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적어도 공기업에 속한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즉시 무슨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냐 하면 앞으로 정부는 공기업에 있어서 정규직화하는 작업을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어야 되잖아요. 먼저 제도를 완비했어야 된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한 조치도 보면 정말 졸속인 거예요. 왜 졸속이냐? 보세요. 보안 검색 요원들을 일단 청원 경찰로 자회사 정규직으로 네. 바꾼 다음에 네. 6개월 뒤에 직고용하는 체제로 바꾸기도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인천공항에 기동 타격대들이 있어요. 네. 기동 타격대의 업무가 바로 청원 경찰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동 타격대 직원들이 지금 열받아 있는 게 이거는 우리 업무인데 왜 보안 검색 요원들을 해서 이 사람들은 직고용하고 우리는 자회사 고용이냐 여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다른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100%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원칙도 없고 네. 절차도 없고 투명성도 없고 졸속이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요. 네. 대통령님께서 이제 처음 방문하셨고 그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비정규직을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을 좀 정규직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는 그 2017년 5월 그 나를 기준으로 그 용역 계약을 했던 분들의 네. 그 용역 종료 시점이 이제 지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그 기다려서 그 일괄 처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거 관련해서 또 지난 한 3년간 그 사회적 대타협을 계속 굉장히 이제 노사 측에서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공기업에 뭐 기준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문재인 그 공공기관의 청년 정규직 그 신규 채용이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특히 50대 공기업을 이제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그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309명이었는데 2,674명으로 9배가 늘었고 309명이 어떤 네, 그 직원 그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정규직화된 게 네네. 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도 이제 6명이었던 게 646명으로 거의 한 100배가 늘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네. 지금 딱 이렇게 너무 그때 대통령이 방문을 하셨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뿐이지 지금 다른 공기업들에서도 예, 차근차근히 해 나가고 있고 네. 제가 산자위에 있을 때도 특히 지금 그 보안안전요원 또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직군이거든요. 근데 보면 산자위에 있을 때도 다른 공기관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이 안전에 관한 이제 요원들입니다. 그 인원을 줄이는데 가장 지금 좀 개선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현행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또 청년들이 분나는 이유가 그 월급의 범위는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정규직으로서 원래 더 가져가 버리면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네, 건데요. 그런 인건비 범위의 기준이 어떤 특정한 경우일 때는 뭐 정당한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이 될 수 네. 있도록 공기업의 평가 기준을 바꾼다면 다른 공기업들도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안전 부분의 그런 직고용을 아니면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또 바꿀 수도 있다고 또 그러니까 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예. 결국 그런 제도를 완비해 놓았다면 이거 가지고 누가 불만이 있겠냐. 그러니까 제도를 완비해 놓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다. 이건 이제 예,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게 뭐 네. 각 공기업을 얘기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신규 채용을 1만 5천 명 정도 했는데 네. 3년간 공기업에서? 예, 네. 3만 명으로 3만 2천 명으로 2배 가까이 더 뽑았다. 정규직 전환만 한 게 아니라 신규 채용, 정규직 신규 채용도 늘렸다. 네. 뭐
이 정부의 1호 공약이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채용도 늘렸는데 그게 뭐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거 가지고는 뭐 사실은 청년 실업의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수경비업법에 따르면 이게 민간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경비업법 자체가 경비업체의 역량에 이 반영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은 예. 결국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먼저 절차를 마련해놓고 제도 문제가 3년간 끈 이유가 뭐냐 네네. 하면 그래서 원래 10,000명 중에 3,000명은 직접 고용 정규직을 본사로 직접 네. 고용 정규직으로 하고 네. 7,000명은 자회사로 가기로 했는데 그중에 특수경비도 일부 뺐고 네. 보안검색 중에서도 2,700명인데 800명을 빼고 상주인원 검색이라서 네. 생명안전 분야가 아니다라고 뺐는데 그런데 왜 1,900명을 왜 못하고 있었느냐 하면 특수경비업법을 바꾸지 않으면 네. 안 된다. 청원경찰 신분으로 바꾸고 그래서 본사에서 그래서 청원경찰 신분으로 바꾼 것이 할 수 없이 본사에서 여러 번 뭐 자문을 구했나 봅니다. 그런데 네네. 그거를 요번에 6월이 만료되니까 이제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라고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서 찾은 게 청원경찰로 지금 법을 안 바꿔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본사가 그걸 3년 전에 얘기했으면 그때 해결했으면 되는 걸 네. 이제 와서 왜 발견을 했냐. 그 코앞에 닥치니까 6월 계약 만료인데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문제의 방법을 찾아낸 것인데요. 그때 이미 했으면 그때 종료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되는 분들은 공개 채용으로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었었는데 3년을 끈 이유가 뭐냐. 네.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제도를 봅니다. 안 바뀐 틀에서 뭔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된 것이다. 강구를 예, 예. 할 수 있었. 3년 전에도 할 수 있었다. 할수 법을 있었는데. 바꿔야지만 할 수 네. 있다고 해서 시간을 끌었던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나씩 이제 예. 핀셋처럼 회사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법조항을 찾아다니면서 바꾸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직렬을 나누든지 해가지고 처음에 언급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네. 겁니다. 근데 지금 취준생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각 공기업들 규모가 큰 것들마다 경비 보안 직렬에 이제 넣어야 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곳을 또 이제 왜냐하면 여기는 상시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정부 논리에 따르면은 인천국제공항 다음에는 어떤 기업의 어떤 공기업의 어떤 경비 보안 직렬이 로또를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간다 하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씩 터집니다. 이게 이제 공기업 하나씩 얘기 나올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도 언급했지만 원칙과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먼저 나와야 전무합니다 된다. 지금. 네, 어쨌든 뭐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짧게 해주면. 2,700명의 특수경비, 외곽경비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자회사입니다. 예, 예, 로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뭐- 뭐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같은 회사 내에서도. 알겠습니다. 예. 같은 회사로 고 다른 회사도 지금 이제 어쨌든 예. 불투명하다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이제 왜 그게 갑자기 이제 1,900명을 청원 경찰로 바꿔서 직접 공여를 한 것이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제 얘기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뭐 재정 총량제 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재정을 막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직고용해가지고 정규직을 잔뜩 늘려놓으면 결국 나머지 새롭게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적어지지 않느냐. 재정 문제 감당할 수 있느냐. 실제로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하태경 같습니다. 의원이 그래서 이제 지적한 바가 네. 실제로는 민주당과 여당 그 정부 측에서는 3,300, 3,500 정도 이렇게 2,300 정도의 임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정규직에 자회사 본사 직고용이라 함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복리후생 혜택까지 해가지고 네. 실제 한 4,300에 4,500 정도까지의 어쨌든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인건비 총액제 하에서는 젊은 세대가 하는 합리적인 질문 그렇게 되면은 신규 채용 인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아니면 네. 지금 정규직 노조가 하는 얘기 우리의 복리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신규 채용 규모도 유지하겠다. 이거는요 뭐 답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답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인천국제공항 공사라는 것은 공기업이고 100% 국민의 어쨌든 100% 지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남고 잉여금이 남으면은 국민에게 100% 배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대통령께서 아니면 정부 여당이 선심 쓰듯이 걱정 마라 채용 규모도 늘리겠다 이거는 공기업에게 걱정 마라 방만해줘도 우리가 경영평가는 반영하지 않을 테니까 좀 더 방만해줘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약간 그 이제 피해는 이 국민 평가 대중에게 옵니다. 있었는데, 예. 네, 근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말하는 그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거에도 이제 일을 하실 때 그 3천 정도 이제 연봉을 이제 3천 중반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하시고요. 네. 이제 정규직이 됐을 때 3,800 정도를 받게 되고요. 네. 근데 기존의 정규직들이 이제 연봉이 4,500 정도를 이제 초봉을 받는데 평균 연봉이 한 9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규직들의 연봉이 굉장히 사실 좀 높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비해서 저는 이 연봉이 정당한가 안 한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지 그거는 않을까 이제 그 싶습니다. 문제로 네. 들어가면 진짜 대한민국을 다 엎어야 돼요. 네. 그건 뭐 그건 동일 해결이 노동-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문제를 네, 자꾸 네. 흐리지 마시고요. 저는 잠깐만요. 잠깐 신 교수님 네, 마무리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보면은- 것처럼 네. 공기업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이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안 사실은 바뀐 중요해요. 이상은 네네. 지금 인건비 총액제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네. 늘어나면 결국 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저는 국회에서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 청소 노동자 분들도 200여 명이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이 그런 적이 이게 있었죠. 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박수를 받았던 저는 기억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 직업의 특수성이 있고 네. 그 직업의 그 역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좀 맞춤형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떤 정규직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하는 네.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시죠. 문재인 정부가요, 정말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출범했던 2017년도는요, 정말 대한민국이 앞뒤 5년으로 봤을 때, 가장 경기가 좋았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만 하더라도 제가 오기 전에 영업이익을 보니까요, 2017년에 1조 5천억이 넘었어요. 네, 네. 근데 작년에 얼마 나온지 아세요? 1조 3천억입니다. 올해는 아마 엄청 죽을 적자겠죠. 그러면 예. 지금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업이익은 어쩌면 적자가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 정부는 계속해서 정규직을 늘린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해서 공사가 경영 실적에 매우 나쁠 때 네. 어떤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혀 생각 없이 2017년도에 경기도 좋고 성장도 좋으니까 그냥 팍 선심을 썼는데 이제 뒤통수 맞을 일만 남았던 네, 것이죠. 네, 네, 네. 예, 그거는 이제 1터미널, 2터미널 개항 이전과 이후로 봐야 되는데요. 2터미널 개항 이후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또 뭐 올해 이론은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 적자. 아니, 왜 올해는 뭐 예상되지 않습니까? 비상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비상 상황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5천억씩 뭐 어쨌든 사실은 뭐 철도나 지하철은 건설 부채를 다 뭐 적자에 계산해서 뭐 넣잖아요. 그걸 가지고 경영 방만하다 얘기하는데 인천공항은 그걸 안 넣습니다. 네. 건설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뭐, 국고로 들어가는 네. 거니까요. 요거를 별도로 운영만 딱 놓고 보면 뭐 철도나 지하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공항은 굉장히 알짜 산업이죠. 근데 과연 그게 그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예, 정규직이 국정원공사에서? 노력해서만 한 거냐? 비정규직이 사실 운영을 다 한다라는 거고요. 임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노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 비교 대상이 좀 다른데 정규직은 초봉을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7, 8년 근속했는데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네, 합니다. 네, 네. 이걸 그러니까 초봉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 안 나는 건 이 사람들은 7, 8년 돼도 뭐 20년 된 사람하고 6개월 된 신참하고 네. 월급이 11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 이런 얘기할 정도의 차별을 알겠습니다. 받고 있었다는 예,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 그래서 정규직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한 3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해서 정규직 초봉을 적용해도 네. 초봉보다도 평균 임금이 낮은데 초봉을 적용해도 오히려 비용 편익 분석을 하니까 편익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성금으로 새 나가는 협력업체에 새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관리비 이윤 합해서 15%가 새 나가고 그게 매년 임금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이 책정이 됩니다. 이런 방만함을 놔두면 안 되는 거고 정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도 않은 문제를 다룬 거다. 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만약에 더 효율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직고용을 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가지고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직렬도 있고 영역도 있겠지만은 그럼 일반적으로 그럼 자회사 형태의 정규직화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비용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비용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단언하고 가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뭐 듣기에 따라서는 그냥 이불로 덮고 가는 거다, 문제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 저는 보안 검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 1900명의 인력이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완전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의학이라는 분야만 하더라도 엑스레이를 보는 것이 사람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앞단계에서 보안 검색 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봐요. 네. 실제로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의 도입과 함께 그 수납원들의 그러면 직무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보통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 고용이 직고용되는 상황부터는 순환보직밖에 되지 않겠느냐. 결국엔 순환 배치를 해서 사무직으로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예상이거든요. 젊은 세대에. 계속 무인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람 많고 저는 고용하면 어떠냐 이제 보안 직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사무직렬로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필요 인원보다 그게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직고용 아니 그 신규 채용 인력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젊은 세대의 그냥 합리적인 이의 제기예요. 그런데 봐라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말로 일관하는 것 자체는 그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톨게이트는 그 무인 수납기로 바꾸더라도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5년 있으면 퇴직할 알겠습니다. 연령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리고 또 이슈가 아니니까 보안 검색 잠깐만. 분야도 예. 사실은 단순히 엑스레이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총을 차야 되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추성이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한 가지 이제 뭐 야당 의원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이게 이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다음에 정규직으로 되는 거니까 비정규직 채용 자체가 공정해야 되는데 감사 결과를 보니까 비정규직 채용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 그럼 결국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불공정한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감사에서 나왔다고? 일단은 그 결과 같은 경우도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계셨던 분들이 실제로 뭐 하루에 막 14시간, 뭐 1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이분들이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꿀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거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셨던 그 근무 환경 자체가 네. 굉장히 뭐 좋고 막 편하고 이랬던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게 꿀직장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이제.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셨고 그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네. 할 때도 이제 공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국민들과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와 우연이 맞았던 것 뿐이지 그거를 뭐 어떻게 뭐 로또다 뭐 이렇게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분이 받아야 될 가치보다 적게 받았다 생각하면은 네. 그 직렬에 들어갈 때는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경쟁이 많았으면 그에 대한 감시도 있을 것이고 이의 제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경쟁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없던 상태에서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하태경 의원이 찾아낸 것처럼 60명 네. 정도 뭐 친인척 취업 사례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그 채용 절차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 그 약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심한 되니까. 경쟁을 통과한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고용 형태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그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제가 오히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네. 그분들이 만약에 공개 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일정한 가산점을 받더라도 경쟁 채용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뭐 6, 7년간의 노력을 통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갔다 한다면은 이 논란이 좀 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제도적 보완이 먼저였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젊은
세대가 만약에 진짜 저건 6, 7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저분들의 전문성과 노력, 그동안의 고생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그거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야, 저건 나도 지금 시켜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기회가 안 주어지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2017년 그때 시점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일정 근속 이상만 네. 자동으로 하고 그 밑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친인척 채용으로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혐의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정성 카지노 뭐 불법 취업 정규직 사례처럼 네. 그건 잘 안 다루고 있잖아요. 엄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인턴만 맨날 뽑고 있으니까 정규직 언제 뽑냐 하니까 인턴 중에서 정규직 뽑겠다 그러니까 인턴에 사실 유력자들이 밀어넣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혹시 이제 불공정 채용이 있었다면 그건 그거는 엄단해야 적발해야 된다는 된다. 말씀이시죠? 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한 잣대인데 예전에 이미 그렇게 화려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렇지만 그럴 때는 다 연고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데 그리고 오래 근무해서 경력과 숙련도가 쌓인 분들은 그대로 그 어떤 테스트도 사실 그 노하우는 외부에서 테스트할 경우에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부담되는 일인 건 사실이거든요. 왜 외부의 잣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아는 사람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 노하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젊은 세대 보기에 평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취업이든지 어떤 식의 어쨌든 경쟁 속에서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직무 능력이 니네보다 우월해라는 말 자체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공정한 저랑 정은혜 의원이 지금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다면 사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저랑 정은혜 의원이 정치권에 8년 동안 떠들고 다녔다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잠깐만 듣고 얘기해. 1900명의 그 보안 요원 중에서 이제 1100명 정도는 이제 인성 검사나 직무 적성 검사를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절차를 만들고 있다. 2017년 5월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11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은 인성 적성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800명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서류 면접과 공개 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절차가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참 모호하기 있었던 게 5월 12일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히려 약간 느슨한 경쟁을 통해서 오신 분이고 대통령께서 정규직화를 발표하신 뒤에 오신 분들은 오히려 더 강한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이 오히려 취업에 있어가지고 좀 편한 경로를 택할 수 있고 이분들은 더 어려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5월 10일이 무슨 과학적 날짜냐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다녀온 날짜.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하기가 저희도 얘기해 왔으니까 아까 좀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저극 비정규직 제로 정책. 그래서 결국 뭐 인천공항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기업이 지금 비정규직을 다 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민간 기업도 앞으로 따라가라 이런 얘기인데 이 정책 자체를 좀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 교수님 먼저. 경제학자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폭거적인 발상이라고 그 정도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입니까?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정규직화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부분은 민간의 노사 간의 합의에 맡겨둬야 할 이야기고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법으로 다루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아무리 임기가 무제한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무슨 어떤 뜻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폭거에 가깝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자체의 문제는 뭐라고 여기서 비정규직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통령으로서 공약으로 할 수도 있고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을 세워서 국민이 알게 해야 되고 어떤 절차와 어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정규직화하면 누가 반대하고요? 이 500만에 가까운 취업 준비생들 등등이
얼마나 찬성하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네. 대통령이 뭐 하라고 하면 다 되는 것 같이 착각한 것이 정부의 경솔함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 공약의 측면에서 네, 봤을 말씀하세요. 때요. 공약이라는 건 나를 당선시켜주기 위한 뭐 약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번 총선에도 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코로나19를 해결하겠습니다. 뭐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네. 공약을 내세웠죠. 그러면 이번 21대 국회에 4년 동안은 그 공약을 지켜야 되고 그 공약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국민이 180명의 그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그 공약을 지키라고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말 비정규직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런 차별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민간 기업에서는 대통령이 뭐 어떤 그런 권한을 행사할 권한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 공공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그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고 민간 기업이 강요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차근차근 지금 지켜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네. 좀 두 분께 이런 물어보십니다. 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만 이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처우를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긴 한데 같은 업무라고 아예 분리할 수 있는 것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런 논란이 좀 해결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임금을 처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이제 물을 건너도 업무의 특성이 달라지는 이런 영역 속에서는 사실 단순 비교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사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것이 같은 덩어리 내에서는 지금 같은 고용 형태와 같은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를 넘어서는 다른 것과 결합했을 때 이것이 과연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냐.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 그 내에서도 이 사무직과 이렇게 칸막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같이 정규직의 한 테두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동일한 기준으로 복리후생 체계나 이런 걸 따질 수 있겠느냐 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업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려운 이제 거죠.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공무원과 사기업의 관계를 봤을 때 공무원은 안정성이 좀 높기 때문에 처우는 좀 낮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사회적 보편적인 어떤 인식이었다면은 네. 지금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안정성과 아니면 급여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둘 다 더 나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네. 트레이드오프가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사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지만은 처우가 높다 이런 것이 사회적인 어떤 룰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비정규직은 처우도 나쁘고 그리고 안정성도 안정성도 떨어지고 나쁘고, 이 두 가지가 이중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동일임금 그 부분을 돌이켜 보면 네. 그게 노동시장에 쉽게 이야기하면 경직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공장에 경영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일은 많은데 경영이 어렵잖아요. 근데 정규직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편법으로 파견이니 뭐 협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생기는 문제인 것을 가지고 그러니 모든 사람을 다 정규직화로 하자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을 다 비정규직화해서 동일화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네, 저는 네. 그래서 동일임금 그 동일노동, 임금 원칙의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것이 네. 현실을 도외시하면 되지 않는 문제다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 현실에 적용이 어려운 그래서 이 문제라는 문제는 그 문제하고 자꾸 혼란해서 하면 좀 초점이 흐려진다고 전혀 다른 봤습니다. 문제다. 네,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문제다, 이런 봅니다. 말씀이시고. 예. 비정규직 문제 다룬 사람의 오랜 논쟁점인데요. 정규직 전환하는 게 답이냐, 차별을 없애면 해결되지 않느냐인데 차별을 없애려고 했더니 이제 여성 임금 차별을 없애라 그러니까 여행원 여사원 제도는 없앴는데 그 사람들을 다른 직군을 분리해서 낮은 임금 옛날하고 똑같거나 더 나빠졌습니다. 네. 거기에 비정규직이라는 딱지까지 붙여서 더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차별과 이 직종 간의 격차가 중첩돼서 더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100대 30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차별 해소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인사 관리의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서 네. 그거에 순수하게 임금 차별 없으면 정규직으로 다 뽑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현실은 작동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않다, 예. 우리는 과연 비정규직이면서 현장직을 하는 사람과 대졸 관리직의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신분으로까지 나눠야 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으로 나누지 말자. 임금 격차 조정하자. 그런데
공기업 정규직 임금 쫓아가려니까 가랑이가 찢어지죠. 불가능함. 재정 상태로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사실 그거는 당장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받는 사람 깎는 건 불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밑은 올리는 정책으로 수렴해 나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종 간의 격차와 비정규직 차별을 동시에 없애야 된다라는 그 장기적인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결국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그렇고 여당의 어떤 정책도 그렇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이런 것이 계속 돼야 한다면 어떤 선결 조건이 좀 마련돼야 될까요? 좀 가치적으로 논하자면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어떤 신자유주의로 인한 어떤 너무 그 뭐 민간화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네. 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공공 부분의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좀 정규화로 해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이자 철학이라고 네.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약간 그 지금 그 야당 그 패널분들에게 의견에 좀 공감하는 부분은 네.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직급마다 좀 아니면 뭐 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것들을 명확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미리 설득하고 그 마음을 얻는 작업이 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제안을 하면 뭐 일자리위원회 안에도 좋고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도 좋고 공공 부분의 정규화를 위한 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을 하고 네. 그 구성을 민주당 의원들로만 다 집어넣지 말고 야권과 전문가를 합쳐 넣어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제도적인 어떤 것을 이게 진작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안 늦으니 그리고 우리 야당도 비정규직이 적으면 좋다. 네, 이렇게 네. 정규직화 되는 게 그 왜 나쁘냐. 네, 네. 그런 관점에서 가능하다면 하면 하죠.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것까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정부가 대통령 주도로 어떤 바람직한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력할 용의가 있다. 대책은 그렇습니다, 그죠? 예. 비정규직의 문재인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의 어떤 비정규직 대책. 제로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네. 공공부문에서만은 그래도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없어야 되지 않냐, 적어야 되지 않냐 이런 그래서 그걸 모델로 해서 민간을 확산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델 자체에서 신 교수님 제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인천공항 일부 직고용 외에는 다 자회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직고용된 모델이 처음이에요, 하나에. 그렇게 돼서는 모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뭐 채용의 과정의 불투명성 이 문제의 제기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도 충분한 공감대를 못 얻는 문제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민간으로 어떻게 모델로 확산을 하겠습니까? 네. 이게 공공부문을 고립된 섬으로 만든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전환 이상으로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문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되는 가운데 이게 됐으면 이렇게 과도하게 네. 잘못된 뉴스에 분노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알겠습니다. 아니냐 생각합니다. 뭐 일자리가 많았다면 뭐 이거 가지고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만 저는 그래서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문재인 정부의 조급증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는 시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노동계에서는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 측에서는 3년쯤 지났는데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눈 가리기식으로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선 이들 중에 경영실적이 제일 괜찮아 보이고 망할 일 없어 보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총대를 매라 하나의 모델이 돼달라고 한 것인데 사실 이제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선의와 공정은 대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 선의와 공정이 대립했을 때 어떻게 이걸 아니 그 직고용이 되신 분들한테는 100% 선이죠 이거는. 네네. 그분들 좋은 입장에서는. 일이고. 하지만은 더 큰 틀에서 보면 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좀 틀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걸 만약에 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의를 주고도 다른 사람들과 그분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계속 이슈 되풀릴 수 있죠. 국가 기관 시설인 다른 곳들의 경비나 아니면 이런 보안 검색하시는 분들과의 처우가 왜 이분들이 달라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의 제기가 나오면은 너도 줄게 이렇게 가는 건 또 선의로 이걸 풀려고 하는 것인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했던 더 큰 단위의 1,200만 명, 1,300만 명 되는 그런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선의가 불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선의와 공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차별하고 노동양국화를 초래하는 큰 불공정을 바로잡는 큰 공정성과 과정상의 구체적인 일부의 불공정의 문제의 대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여러 말씀 들어보면 하는 건 좋다. 비정규직 없애는 거 누가 반대하겠느냐.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투명한 절차, 이거 마련이 먼저다. 이런 말씀 이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국회 방송이니까 국회에 대한 당부를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릴까요? 신세동 교수님 먼저. 정치권에서 특히 이번 사태를 보고 집권 여당이 너무 정부를 두둔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오만한 것 같아요. 네.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이 틀린 말을 하더라도 우리 중요한 유권자로서 지적을 하면 경청을 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다,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과거에 여당들이 했던 태도와 너무나 흡사해서 정말 꼰대 같은 짓을 한다. 저는 이것이 이번에 많은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국회나 집권 여당은 특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는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공약이라서 시작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왜 1호 공약이 됐느냐. 그 2014년 시점에는 87.4% 모든 공항 운영을 간접고용 비정직에 의존해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비정직 남용 차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게 부각이 되니까 그 문제부터 풀면서 다른 곳이 따라하라고 한 것이라는 점, 그만큼 중요한 인천공항공사가 비정직 남용 차별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다라는 점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공공부문 비정직 모델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고용 창출과 민간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고용공시제를 그땐 숫자만 나열하고 끝났는데 제대로 실시해서 민간 기업이 따라올 수 있는 규범을 만드는데 국회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들 입장에서 그냥 봤을 때 조삼모사는 차라리 받아들일 수 있다. 예, 이렇게 정규직을 더 늘려야 되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다소 이제 희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차라리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다소 교조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삼모사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청년들한테 뻥을 치는 거거든요. 예?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를 뻥을 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불신을 이제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젊은 세대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에 대해서 어떤 노동부 공무원보다도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있는 그런 취준생 입장에서는 뻥이 보이는데 자꾸 희망을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의를 앞세우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투명하고 진짜 그리고 설득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신 교수님 말씀과 약간 공감을 합니다. 네, 우리 정은희 의원께서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책 제목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참 좋게 들리는 말씀인데.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계속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연 일자리가 없는 건지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좀 더 다양한 분야로 그 직종이 옮겼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불안정하다 보니 안정적인 공무원, 공기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게 더 경쟁이 심해지고 이런 굉장히 좀 국민들도 예민해지고 또 정부도 너무나 그 정책을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좀 청년들에게 조금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자기 일을 개발할 수 있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사실 논란도 크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이 이번 논란을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의만큼은 옳은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제도적 문제는 재정비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치권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